이번 수업에서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기술들이 어떠한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지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는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인스트루 판넬이라고 부릅니다. 인스트루 판넬인데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속도계라든가 아니면 유량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엑셀을 밟았을 때 RPM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각종 인포메이션들이 디스플레이가 됐었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지고요. 오로지 LCD 패널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해제를 했기 때문이죠. 제약사항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과감한 변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만큼 현재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슬라를 이용해서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 손을 놓고도 자동으로 주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이 될 때 차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어떤 차선에 어떤 차들이 지나가는지 또한 디스플레이 상에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60도 후방이라든가 측방, 전방에 대해서 카메라의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이용해서라도 다양한 자율주행에 대한 센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기술 발전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또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벡터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이 벡터라는 회사는 차량의 시스템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모델링한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양한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을 개발하고 차에다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라든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차량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뮬레이션, 하드웨어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겠고요. 하드웨어적인 자동차를 그대로 묘사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사에서는요, 다양한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CAN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러니까 자동차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디바이스, 개발 툴,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벡터사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관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는 특히나 엔진이 없기 때문에 모터, 즉 데이터로만으로도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를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포지엄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NVIDIA. NVIDIA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인류의 삶을 더욱더 빠르게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차에 제공하는 다양한 센싱 데이터들이 처리가 될 수 있는 툴,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 혹은
컴퓨팅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엔비디아의 단순히 그래픽칩 회사다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로봇, 비전, 딥러닝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딥러닝,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딥러닝에 적용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엔비디아에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산업 전반, 제품 전반에 적용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례로요,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아니면 철도, 아니면 수산 시스템, 다양한 모든 시스템의 예측, 재난 예측이라든가 고장 예측, 안전 예측까지 다 가능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엔비디아에서 제공합니다.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GPU 성능이 높은 모듈, 쉽게 말해서 엣지 모듈이라고 엔비디아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분야, 자동차, 모든 우리 연산이 필요한 카메라 베이스 연산이 필요한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제공합니다. 인텔리전트 비디오 어널리틱스 혹은 자가운전, 그죠? 산업 분야, 로봇, 엣지 데벨롭 매니지먼트, 엣지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솔루션 자체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덕트 또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의 잭슨 나노 혹은 잭슨 자비에라는 GPU 모듈을 많이 생각할 텐데요. 그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래픽 모듈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요,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산량이 극도로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자기 인지, 로컬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센싱 데이터를 통해서 퍼셉시브, 인지를 하고요. 장애물 인지, 사물 인지겠죠. 그리고 나인 디텍팅까지 하겠죠.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맵을 형성하고 맵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골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모션 에스티메이션 혹은 패스 에스티메이션을 계산해 줍니다. 플래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라이브,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이런 카메라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되고 개발해야 될 알고리즘들을 쉽게 솔루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2030년, 35년보다 더 빠르게 레벨 5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튜브 사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제가 강의는 생략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주소를 찾아보시면 더 많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이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튜브의 영상을 제가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베이스의 엣지 디텍팅을 해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의 윤곽선들을 다 디텍팅합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내 자동차의 전방에 있는 자동차들도 모니터링합니다. 물론 차선까지 디텍팅하겠죠. 그리고 보행자까지 디텍팅하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메라에서 받아오는 정보들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딥러닝 이전에 영상 처리 프로세싱이라 했죠. 비전 시스템.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인지한다든가 엣지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전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연산 처리할 수 있게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신뢰성을 높여놨습니다. 즉 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되고 보행자를 보행자로 정확히 신뢰도 97%를 넘어서 99%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도록 디텍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시스템 영상 처리에서 개선된 게 결국은 딥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엣지만 연산량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엣지들만 이렇게 세분화 클래시파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모빌아이의 컨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 대부분 탑재된 기술들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오기 이전부터 모빌아이에서는 어댑티브 드라이브, 즉 운전자 보조장치 개념으로 에이다스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아이의 동영상 2014년부터 이 에이다스 기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대한 주시, 그리고 우측에 대한 차선에 대한 인지,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을 다 카메라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알고리즘들을 모빌아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에서 좀 더 신뢰성 높고 좀 더 빠르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고요. 모빌아이 또한 ADAS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당연히 자율주행에서도 축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시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빌아이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운전자가 전혀 핸들을 잡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죠. 그래서 ADAS 기술, 더 커넥티드 카 등등의 기술들이 결국은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사항인데요. 여러분 로봇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빙, 이동, 어떤 그런 휴머로이드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운반과 이동수단으로 개발된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 자동차에 인수됩니다. 굉장히 큰 혁신 중의 혁신이고 굉장히 큰 산업 동향 중의 동향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러한 스팟 혹은 스트레치 로봇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스트레치 로봇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의 로봇을 분류할 때 휴머로이드 로봇이냐, 아니면 유니버설 로봇이냐, 아니면 어떤 모빌리티 로봇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유니버설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할 때 굉장히 유니버설 로봇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작업 환경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유니버설 로봇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이 유니버설 로봇의 비전을 첨가해서 조금 더 다양한 팩터들을 분석한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요즘에 나타내는 유니버설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런 비전 시스템과 이런 메카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합작 혹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게. 그리고 대표적인 모빌리티 로봇 두 개가 선풍적이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로봇과 반드시 연계해야 좋은 기능과 성능,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에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쪽, 자율주행 모빌리티, 병원이라든가 공장, 산업 현장, 아니면 정해진 코스를 운행하는 로봇들, 아니면 감시, 우리 휴전선들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감시한다든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에 보호하는, 감시하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감시 기능에도 로봇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선 사람이 타고 있는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모빌리티 기능, 미래의 다양한 모빌리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 합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토가 멋있습니다.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 프로그레시브 포 휴머니티, 굉장히 멋있는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로 현대자동차가 전략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제약적이었습니다. 뭔가 엔진 자동차, 아니면 수소전지 자동차, 아니면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세분화 항목이 적었는데요. 이제는 로보틱스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이러한 새로운 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아닌 사람, 일반인들이 로보틱스 하면 개념을 잘 못 잡기 때문에 로보틱스에 대한 개념까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란 로봇과 테크닉스의 합성어다. 그래서 실생활에 로봇공학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는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 로봇 등등등을 미래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 즉 모빌리티 서비스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비즈니스로 활용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모토가 프로그레시브 포 휴머니티, 즉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을 했고요.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자동차죠,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첫 번째 프로젝트인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위에 라이다가 적용된 거죠. 라이다와 비전 카메라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이다와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공장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신뢰성 높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장, 산업 분야, 전 산업 분야,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시큐리티시 요구되는 그런 분야, 그리고 군사용 분야에도 이러한 로봇이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 분야에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분의 80%를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80%에 인수할 때 1조 57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분은 80%에 대한 지분은 현대자동차가 30%,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로봇 기술만을 가져오겠다는 컨셉에서 벗어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정의선 회장이 20%의 지분을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로봇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로봇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 연계된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모빌리티, 그리고 다양한 시큐리티 사업,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판단하는 분야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연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투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팩터가 굉장히 큰 자동차 시장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큰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겠지만 현대 자동차의 생산력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결합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로봇 모빌리티의 아웃풋, 즉 인간에게 더 많은 편의와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엔진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클러치에서 변속기, 그리고 변속기에서 프로펠러 샤프트, 그리고 차동 장치, 그리고 바퀴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에너지 소스는 결국은 엔진이겠죠. 그래서 엔진 베이스의 클러치와 변속기, 샤프트, 차동 장치를 통해서 바퀴를 구동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내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서서히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베이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베이클, 그리고 일렉트릭 베이클, 푸어셀 일렉트릭 베이클, 네 종류의 친환경 자동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장단점이 분석이 되고 그리고 생산성과 이윤을 판단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그죠? 전기자동차가 가장 강력하고요. 그리고 수소차가 또한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서서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조금씩 사라질 거고요. 근데 빠른 시간에는 결코 사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7천만 대에 대한 전세계 시장 7천만 대에 대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가 일순간에 대체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에서 이제 한 전기자동차 3, 4년 보급화된 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배터리의 재생 문제, 배터리의 재가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배터리 재생산, 재가공이라는 산업 분야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의 수명이 10년, 20년이 되면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더 많은 보완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서히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서서히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보면요, 2021년 기사입니다. 유럽에서는요, 가솔린 차를 판매하면 벌금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발맞춰서요, 현대 자동차도 2030년에는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모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는 중단하겠다라고 언론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연간 100만 대 판매를 하겠다,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공견하게 신문지상의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로봇 산업,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기술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내연기관은 더 이상 마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품 수가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 수가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이 줄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도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은 고장에 대한 원인도 감소가 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창조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솔린 환경 규제가 대두되건 이 시점에서 2030년에는 내연기관을 중단하겠다라고 선포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 이런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